꼭 해주고 싶은 해야 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 짧게 하고 어쨌든 지리 관련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올해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선거일 언제죠? 3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죠. 자,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사전 투표일이에요. 어쨌든 이제 선거는 이제 정말 시작된 거지, 투표가.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투표는 해야 된다. 1번. 2번 할 필요 없다. 2번 할 필요 없다. 자, 1번 쪽이 맞아요? 2번 쪽이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투표한다고 뭐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뭐가 달라지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라는 게 뭐 의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투표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제 이건 교사로서 정말 어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하는 거거든요. 자, 투표는 아무리 귀찮아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누굴 찍어라, 어느 정당을 찍어라 그런 게 아니라 투표를 하라고요. 자, 이제 선생님의 생각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사람들이나 사실 뭐 완벽하게 뭐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 우리나라 100% 만족해. 너무 좋아. 아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뭐 노인들은 노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뭐 여성대로, 어쨌든 뭔가 아쉽거나 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의견 또는 정책이 나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돼요. 근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 정말 국회의원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정치인들은, 어쨌든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투표소에 나오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 정치인들은 나를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투표소를 간다는 얘기는 자기한테 표를 던지면 내 한 표가 올라가는 거고, 다른 쪽 정당이나 다른 후보한테 표를 던지면 내 한 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맞는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공약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다 아까 말했듯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여러분 청년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청소년이지. 근데 이제 뭐 취업 같은 거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나 뭐 그런 것들을 뭐 겪어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그만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라는 거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년에 투표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처음 중요한 투표를 하는 날, 내가 오늘 지금 한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 연락 잘 해줬죠? 선생님한테 생각나거든? 그리고 용기를 좀 내서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나중에 뭐 졸업하고 학교 찾아오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시간이 맞거나 그러면 내가 술을 사주거나 삼겹살을 사주거나, 그게 안 되면 뭐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뭐 간단한 선물 쿠폰 같은 걸 보내준다든지, 아무튼 뭔가라도 내가 해줄게요. 어쨌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투표더라고요.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라서, 그러면 정말 뭐라 그러냐, 자존감 같은 것도 사실 좀 그런 걸 알고 그런 의도로 투표를 하면 자존감도 이렇게 높아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 투표는 꼭 합시다.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퇴근하다가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갈 거거든. 인증사 찍어서 어디다 올리지?
아무튼 그런 의미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간단한 것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좀 더 자세한 건 선생님의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2년 전 동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간단하게 지리 과목, 조금 넓게 보면 사회탐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뭐 나는 뭐 공부 잘하고 있는데 뭐 내 방식대로 하겠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리를 포함해서 사회탐구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좀 그렇지, 지금 아버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태는 지리에 있어서는 고수에 가까워요? 아니면 생초보에 가까워요? 당연히 완전 초보지. 그쵸? 그래서 초보라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직 공부하기 전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 사실이 일단 중요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에 있어서 이제 배워야 하는 학생이고 초보라는 사실, 그걸 이제 인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제 뭐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목적은 이제 시험 잘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내가 시험을 잘 보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지치지 않고 다시 투자를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1학년 때 시험 4번 봤죠. 중간기말, 중간기말. 근데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중간고사 성적하고 기말고사 성적하고 똑같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별로 변화 없어. 그렇게 이렇게 온 친구들 있잖아. 물론 전교 1등이 이렇게 가면 상관없는데 중간쯤 하는 학생이 정말 중간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럼 2학년 때 이미 공부하려는 그 의지,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해봤자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어쨌든 올바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시간과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습이라는 게 일단 있고요. 예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복습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뭐 얼만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단어가 좀 무섭죠? 그냥 평가라 그럴게요.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이제 일단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게요. 자, 우리 예습은 하는 게 좋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뭐 수학, 영어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탐구 과목 말하는 중이에요. 자, 예습은 하는 게 좋다? 하지 않아도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라? 대답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예습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회 과목은 하려면 뭐 알아서 하시는데 지리는 하지 마세요. 이유는 이제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예습하라 그러면 초보가 일단 백지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을 그냥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미리 공부한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물론 인강을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가 혼자 이걸 공부를 미리 하겠대. 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 아니면 금방 끝날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초보자를 대상으로, 지리 초보자를 대상으로, 선생님은 지리 고수일까 초보일까? 당연히 좀 부끄럽지만 지리 고수잖아. 지리 교육과를 나와서 지금 내가 지리만 1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16년째 가르쳤는데 내가 고수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사실 인생을 좀 잘못 살아온 거죠. 나 지리 고수 맞아. 그쵸? 그래서 고수가 지리 고수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초보자는 아니죠. 내가 수업을 몇 시간 했는데 뭐 시간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실력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자, 그래서 지리 고수가 또 우리가 교사니까 수업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고수인 사람이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방법 같은 거, 교재 같은 거 연구해서 수업 시간에 어쨌든 그 내용 전달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굳이 혼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습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자, 그렇게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좀 미안한 말인데 정말 이렇게 성적이 참 이렇게 좀 슬픈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잖아. 그런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났을 때 어쨌든 그 이해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도라고 해야 되나? 사실 좀 낮은 학생들도 있어요. 이미 의욕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수업도 사실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뭔가 쌓여 있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중위권 이상 학생들은 수업 듣고 난 직후에는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 사이의 차이가 클까 작을까? 쉽게 말하면 수업을 듣고 나면 듣자마자 와 정말 이제 초보에서 갑자기 고수로 되는 친구 흔할까 드물까? 거의 없죠. 한 번 들었다고 와 나 다 알 것 같아. 나 지금 당장 수능 보러 가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위권쯤 되면 수업 듣고 나면 역시 100%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대충 알 것 같네. 수업 직후에는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평가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복습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복습 때문에. 그래서 결과의 차이는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까지 동의해요 혹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자, 뭐 복습을 뭐 수업 끝난 다음에 뭐 곧바로 해라,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복습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하자면은요, 자, 평범한 학생들이 복습하는 과정은 대체로 이래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에 자기가 했던 필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내용이라든지 뭐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보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나름 판단해가지고 체크해놓은 부분들 또 막 표시 같은 거 하면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대체로 뭐 다 이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뭐 해요? 이제 복습만 놓고 떼어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뭐 하지? 내용 한번 확인했어. 좀 이제 알 것 같아 더.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당연히 이제 풀기 시작해요. 그냥 문제 풀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 복습해서 평가 전에 어쨌든 우리가 뭐 모의고사 문제든지 또는 뭐 아무튼 뭐 교재에 뭐 뒷부분에 있는 문제라든지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정답을 찾으려고 도전을 해요. 자, 이 평범한 학생은 이 문제 풀이가 잘 될까 안 될까? 쉽게 말하면 10문제를 풀었어. 그럼 보통 몇 문제를 이렇게 자기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과정으로 복습을 하면. 그냥 우리 학교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초보자가 수업 듣고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근데 복습을 이게 한번 했어. 근데 그럼 얘가 고수가 된 걸까? 아니면 이제 초보를 다 벗어난 걸까? 자, 우리가 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실 이게 애매한 게 아니라 고수는 아니죠. 다시 초보가 수업 듣고 그거 내 집에 가서 한 번 이렇게 복습했다고? 정말 또 이제 정말 수능을 봐도 될 정도로 실력이 올라갔어. 자, 그런 친구는 강력하게 지리 천재거든요. 지리 교육과나 지리학과를 가세요. 한 번만 이렇게 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내용을 그대로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함정이 파져 있기도 하고요. 자료를 이렇게 꼬아서 다른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고 뭔가 응용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 정답을 찾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답을 찾겠다고 이게 도전하고 도전했다가 10문제 풀었더니 한 5문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문제는 여전히 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미 에너지가 팍 떨어져요. 내가 수업도 듣고 복습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를 풀었더니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아. 자, 이건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죠? 문제를 함부로 정답을 찾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공부했다고 기출문제 꺼내놓고 뭐 작년, 뭐 재작년 막 수능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공부 여러 번 복습하고 문제풀이도 많이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나누겠다고 만든 문제잖아. 요만큼 했다고 수능 문제를 도청했어. 당연히 내가 지는 거지. 질게 뻔한 싸움을 하고 졌다고 이제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습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자, 자세한 건 선생님 어쨌든 유튜브 그 영상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줄게요. 자, 우리가 복습의 올바른 과정은 복습이라는 건 내가 아는 게 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내가 모르는 게 뭔지 확인하고서 모르는 걸 채워넣는 과정이다. 그렇죠? 수업 듣고 났더니 내가 아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고 모르는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확인하고 그걸 채워넣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수업 듣고 나서 이런 과정이 없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봐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정말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복습을 해요. 자, 우리가 복습하기 전에 주요 문제를 먼저 가요. 주요 문제, 잘 만든 문제, 돈을 많이 써서 만든 문제, 수능 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 일반 교재에 있는 문제 말고 그거 만드는데 뭐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수능 문제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우선 그 인재들이 고민해가지고 만든 문제들 있잖아요. 깔끔하고 좋아요. 명쾌해요. 중요한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 주요 문제를 갖다 놓고 단원별로 자, 문제를 당연히 정답을 찾으려고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뭔지 하긴 하는 거야. 수능에서 물어봤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수능에서 물어본 거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자, 1번 문제가 있으면 쭉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가 나왔는데 체크. 그 다음에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이 됐든 뭐 글이 됐든 역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네. 자, 체크도 좀 여러 개를 하면 좋아요. 내가 알았는데 까먹은 거. 이 멍청아 머리 때리지 말고요. 이거 내가 자꾸 까먹는다 중요한데 별 3개를 한다든지. 얘는 아직은 아리까리한데 한 번만 더 얘가 복습을 해주면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세모 표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서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쭉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나가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단원에 있는 문제 너무 많이 이렇게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적당한 양은 이제 자기가 경험으로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몇 문제 정도 이렇게 봤더니 이제 체크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내가 복습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체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와서 해결을 하고 이것로도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도 아니고 내가 이제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 이제 도전을 하면 자,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자, 10문제 중에 10문제를 다 맞기는 뭐 그건 힘들 수도 있지만 아까 10문제 풀었는데 5문제만 맞고 한 2문제 정도는 3번 아니면 4번 중에 헷갈리다가 찍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10문제를 풀면 10문제 가까이 맞아요. 그래요. 자, 내가 10문제를 풀었는데 9문제를 맞았어. 한 문제는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한 문제 정도야 내가 뭐 빨리 채워 넣으면 되지. 에너지가 깎이지 않고요. 공부할 맛이 나요.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풀려.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자,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이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정훈이에요. 나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해봤더니 효과 짱이더라고.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시도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건 다시, 자, 이런 건 좀 최악이라기보다는 안 좋아요. 자, 평범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단 풀고 정답 채점하잖아요. 채점을 하는데 맞으면 동그라미를 되게 크게 그리는 학생들이 많고요. 틀리면 이게 자기 기분 나쁘니까 짝대기 이렇게 그어놓고 해설지를 보든 누구한테 질문을 하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친구 많고요. 이렇게 색으로 바꿔놓는 친구도 있고. 일단 이미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 짝대기가 많으면서 에너지가 팍 떨어졌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공부할 때마다 맨날 틀리는데.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뭐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 다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문제지에 맞았다 틀렸다 이런 표시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 채점은 여기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 봤어. 만약에 자 수능을 봤는데 채점을 당연히 해야 돼? 채점한 다음에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을까? 굳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수능 문제는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능 또 볼 것도 아닌데. 수능은 정말 시험 보고 채점만 하면 끝나. 근데 우리가 내신 시험, 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문제 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생님은 문제 활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전에 활용하는 모든 문제는 굳이 채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시간 지나서 복습할 때도 내가 체크해놓은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체크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단독 떨어진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걸 쉽게 잊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연결되게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요. 머릿속에 굉장히 어떤 뭐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뭔가 더 지식도 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쉽진 않아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내 경험상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혹시